안녕하세요. 시사문화평론가 김성수입니다. 자, 오늘 금요일 안홍구 김성수 도둑잡기에서는 이 금요일 시간을 일타 강사 시간으로 꾸며드리고 있어요. 경제적인 이슈 중에서 굉장히 깊이 있게 진단해 봐야 될 그런 이슈들을 여러 회차에 나눠서 집중 검색해보는, 집중 진단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안홍구 김성수의 도둑잡기의 기둥 전 대구 국세청장님 안홍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홍구입니다. 예. 자, 이제 지난 목요일 날 우리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진짜. 목요일 날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 내용들은 이미 안홍구 TV에서 또 성수대로에서 이렇게 많이들 보셨던 내용입니다만 사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충격적인 그리고 네. 굉장히 붕괴할 만한 내용이 더 탐사에서 다뤄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 우리가 이 구독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으니까 더 탐사를 보시는 분들이 또 새롭게 평가를 했을 가능성이 높죠. 네. 그래서 오늘 그 후속타를 그렇죠. 한번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더 탐사에서 얘기한 내용들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 있냐면 론스타 이 그 소송을 진짜 제대로 다시 해볼 수 있다. 예. 그래서 어떤 부분을 파고들면 되는가 이 부분이 핵심이었어요. 근데 어제도 잠깐 다뤄지긴 했지만 이 애초에 론스타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외환은행을 먹고 튀어버릴 때 그때 당시에 정말 정부에서 면밀히 도운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내용 때문에 판결이 사실상 정부도 다 알고 용인하지 않았느냐. 그래놓고는 나중에 이상한 걸로 발목 잡아가지고 론스타한테서 돈을 뜯어낸 거 아니냐. 네. 이런 식의 판결이 나올 수 있게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더 집중적으로 좀 해보려고 하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결국은 한국 정부가 론스타가 돈을 벌어갈 수 있는 거를 방해를 했다. 네. 그러니까 많이 벌어갈 수 있었는데 정부가 나서서 못 벌어가게 했으니 한국 정부가 돈을 더 내놔라. 그렇죠. 이게 이제 익시드 소송의 쟁점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론스타뿐만 아니고 한 10개 정도의 익시드가 들어와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각 세계의 내용을 다 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론스타는 실질적으로 어떤 근거로 해서 돈을 주장을 하느냐 그거에 따라 가지고 우리 정부의 대응도 달라져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현재 그 론스타에서 주장하는 걸 보면은 우리 이제 앞으로 보게 되겠습니다마는 한국 정부가 개입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죠. 팔고 나가는 과정에서. 예. 그래서 팔고 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개입했다라고 하는 것을 익시드에서 다 밝혔고 예. 거기 가서 한국 정부 인사들이 가서 또 증언을 했어요. 예, 증언도 다 했고 예. 그걸 근거로 해서 익시드 결론이 났는데 예. 그거를 이제 익시드 판정문을 공개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를 공개를 안 하고 블라인드 처리를 한 거예요. 그렇죠. 검은 색깔로 다 칠해버리고 뭐 내용을 알 수 없도록 했는데 그걸 미국의 안치홍 기자가 그 내용을 원문을 입수를 했고 예. 그 안치홍 기자가 할 때 저희들도 입수를 한 거예요. 예. 같이 입수했죠. 예, 그래서 그 입수했던 내용을 우리가 통해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데 네. 원문을 설명하기가 좀 어려우니 예. 안치홍 기자가 쓴 기사를 중심으로. 우리 중심으로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런 일들이 벌어졌구나 예. 하는 거를 좀 더 깊이 있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다 예.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목도 충격이란 타이틀을 갖다 앞에 달았는데 론스타한테 우리 그 국제 분쟁 소송에서 졌어요. 익시드 소송에서 졌습니다. 졌는데 그 판결문을 알아야 우리가 다음에 똑같은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판결문을 공개해줘 하고 법무부에게 요청을 했는데 법무부가 시꺼멓게 칠해가지고 그걸 줬어요. 여기 그 그림 보면은 시꺼멓게 칠한 부분이 있는데 잠깐 그 사진만 좀 보여주세요. 야, 나 이거 보면서 그냥 억장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네, 예, 한번 그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아니 저렇게 칠해가지고 공개를 하는 게 저게 공개입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게 뭐 외교 기밀이라든지 예. 뭐 나가서 안 되는 내용들은 저렇게 한다고 하는데 보면은 저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사실 알아야 될 만한 내용인데 예. 왜 법무부가 저걸 가렸는지 저는 이해가 예. 안 돼요. 소송에서 진 것만 해도 법무부는 진짜 그야말로 반성하고 석고대죄해야 되죠. 석고대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대응했는데 졌냔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자기네들이 호언장담하지 않았습니까? 뭐 론스타는 말이야. 그 산업자본이다. 산업자본이니까 애초에 금융자본이 할 수 있는 그런 그 은행을 갖다 이제 그 사가져가는 거 이런 것들을 갖다 할 수 없었다. 이러면서 주장을 하지 않았어요. 예, 그런데 보기 좋게 깨졌어요. 왜냐하면은 정부가 론스타가 은행을 살 수 있게 도왔단 말이에요. 애초에 돕고 나중에 팔고 나올 때도 그 슬그머니 정보를 줘가지고 알려줬다는 내용이 저 시꺼멓게 칠한 부분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그 어제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네. 그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은 사실상 이 외환은행은 정말 외환은행이 불량 은행이 돼 가지고 부실은행이 돼 가지고 그 은행을 팔아야 될 상황에서 팔은 게 아니고 맞습니다. 이 정말 괜찮은 은행을 국책은행을 부실은행으로 만들어서 억지로. 예. 누가 그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 과정이 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 대해서 정말 론스타를 그 부실해서 팔았다고 하면은 뭐 어쩔 수 없는데 예. 그걸 사갈 수 있도록 다 작업을 해서 사간 그런 정황이 지금 있고 예. 그 내용을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지금 제가 소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외환은행을 부실하게 만들어 가지고 사도록 하고 팔 때도 정부가 도와준 인사들이 있는 거죠. 정부 인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구조를 처음부터 좀 잘못 잡은 게 뭐냐면은 산업자본이기 때문에 금융자본을 살 수가 없다는 논리를 계속 일각에서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각에서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지금 내리에 이 금융자본이 아닌 사람 비금융 주력자가 금융자본의 외환은행을 샀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는데 사실 BIS 비율을 8%에서 떨어뜨려 가지고 6.9%로 떨어뜨려 놓고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외국 자본이 이 금융은행을 살 수 있도록 열어준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요거를 좀 비유적으로 말씀해드리자면 이런 거죠. 원희룡 장관이 최근에 김건희 땅은 수변 지역에 다 있다. 수변 지역은 개발이 불가능하다. 법을 바꾸지 않는 한 개발 전혀 못한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짓말을 정부가 했다는 거예요. 예. 야, 산업자본이 있으니까 론스타는 은행을 살 수 없는데 은행을 샀다. 근데 알고 봤더니 꼼꼼하게도 그 이전에 그때가 언제입니까? 1997년입니까? 8년입니까? 아 이제 그 외환은행 사는 시점은 네. 2003년인데 예. 99년입니까? 8년입니까? 그때 당시에 시행령을 개정해서 예, 그렇죠. 시행령을 개정해서 지급 준비율 그러니까 은행에 자기 자본 비율. 자기 자본 비율. 예. 자기 자본 비율을 8% 이하 갖고 있는 부실은행. 예. 이런 부실은행은 산업자본이 끼어있든 뭐하든 외국에서 들어오는 돈 자본이면 살 수 살 수 있게끔 해놨어요. 시행령을 바꿔서. 그 얘기 처음 들으신 분들도 많을 거야. 예. 그런 증언을 당시에 이 외환은행을 팔아 넘기는데 부역했던 쉐리들이 거기 익시드 소송에 가가지고 다 해버린 거야 증언을. 그 자식들이 어떤 증언했는지 다 밝혀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렇게 새까맣게 칠해갖고 왔으니 못 보잖아. 그렇죠. 이렇게 새까맣게 칠해서 공개했으니. 그러면서 이들이 이렇게 새까맣게 칠한 그 부분에 개인정보가 주된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공개해주지 못한다. 그리고 법무부에서는 심지어 영어를 한국말로 번역도 못 해주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정보력을
다른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특히 미국 쪽은 이렇게 가려서 공개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쪽을 통해서 받아오는 그런 지혜를 썼어야 되는데 이럴 때 어떤 분들 때문에 우리가 속았냐면 뭐 갑자기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한대.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해가지고 우리가 막 싸우면 이걸 받아낼 수 있는 것처럼 포장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싸워가지고 여태껏 희망 고문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이 부분이 이제 우리한테 이 원문을 입수했지 않습니까? 예. 그 원문 자료를 잠깐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그 원문 자료를 잠깐 보시면은 예. 이게 어떤 경로로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입수가 됐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데 예. 뭐 그때 송기호 변호사도 했고 예. 심상정 의원도 그랬고 예. 이 사람들이 뭐 너 숨긴 거 있지 않느냐 뭐 내놔라라고 말만 했지 예. 이런 자료를 찾을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예. 근데 뭐냐면은 저기 익시드라고 하고 예. 그 밑에 보면 저 옆 우측편에 보면 어워드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그 벨기에 법인 그러니까 LSF KB 홀딩스 이제 벨기에죠. 네. 그 벨기에 법인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해가지고 네. 자 우리가 어워드를 이렇게 받아냈으니 중재 재판에서 우리가 이겼으니 네. 미국 연방 법원에다가 그 판결을 해달라. 네. 그 절차를 밟아야 되거든요. 그냥 중재 재판소에서만 결론이 난다고 해서 바로 우리나라 정부에서 돈을 받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연방 정부가 됐든 한국 법원이 됐든 판결로 그걸 확정을 해야 그걸 돈을 받아갈 수 있는 절차가 되는데 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미국 정부에다가 미국 법원에다가 이제 그걸 먼저 낸 거죠. 얘들이. 그러니까 우리 그 청장님이 얘기하신 걸 한마디로 쉽게 정리하면 국제적인 어떤 재판소가 있다 그래도 거기서 아무리 이겨봤자 각자 자국 내 법원에서 그걸 토대로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요. 판결을 받지 않으면 돈을 줄 의무가 없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국제사법재판소는 우리 국내법에게 구속력이 없으니까. 예, 국제 중재 재판이라고 하죠. 중재소잖아요. 중재소. 중재소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거죠. 없어요. 그러니까 예. 그 법적 구속력을 가지기 위해서 미국 법원에다가 예. 그걸 신청을 해서 판결로 확정시켜 놔야 되는데 얘네들 굉장히 꼼수가 있는 게 만약에 우리 법원에서 했을 경우에는 우리 법원에서 차일피일 미룬다거나 그리고 또 결론을 안 내고 아예 우리 그 정부에게 유리한 그런 그 결과를 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꼼수를 부려서 미국 법원에 딱 낸 거야. 예. 미국 법원에 내면 일단 이 사람들이 아일랜드인이든 벨기에인이든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결을 내려서 결론을 내렸을 때 미국 내에 있는 한국 정부의 자산에다가 압류를 걸어갖고 돈을 뜯어내면 되니까. 예, 그거 강제 집행을 하겠다고 예. 하면서 재판을 걸 때 그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익시드에서 이렇게 이겼어 하면서 내는 문서예요, 저게. 아이고. 그러니까 미국 연방법원에 나 이제 이렇게 돈 받을 거예요. 빨리 판결해 주세요 하면서 첨부 자료가 이겁니다라고 익시드 판결문을 가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예. 가리면 안 되고 전문을 다 그냥 첨부를 해가지고 낸 거예요. 그 어태치했는 문서 중에 저런 문서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그걸 가릴 수가 없지. 그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 회원도 그걸 확보를 했고, 예, 그다음에 그 안치홍 기자도 확보를 해서 이제 이런 내용을 보니까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법원에 가서 정보 공개 청구를 한 거죠. 쉽게 말해서. 미국 법원에 내는 문서가 이제 오픈이 된 거예요. 예, 우리처럼 이렇게 가리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 문서 이런 내용으로 이제 소송을 하면은 그 같이 붙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걸 우리가 열람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열람을 하고 이런 그 안치홍 기자가 기사를 쓰고 우리도 이게 떠들고 이렇게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얘네들이 지금 그걸 숨깁니다. 또 숨겼어요. 이제 비공개로 재판을 해달라고 청구를 했구나 또. 바꿨어요. 아, 그것도 이제 자료가 있는데 아우 심각하네 어, 진짜 지금. 지금 그리고 지금 그 사이에 많은 변화가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변화가 있었냐면 이제 이거 앞으로 이 이야기는 이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지금 그 론스타가 지금은
우리가 이겼는 그 4.9%에 대한 한 3천억 되는 돈을 한국 정부에 받겠다고 돈을 신청한 거잖아요. 네. 그걸 다 숨겨가지고 지금 진행하면서 네. 우리는 그거 너무 적다. 네. 더 내놔라. 라고 연방 자기들이 취소를 한 거예요 지금. 에? 이게 지금 웃기는 거죠. 우리가 지금 취소 소송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지금 9월 달까지 남아 있거든요. 네. 9월 9일인가까지 네.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어제 이제 뉴스를 아직 안 보셨는데 그 며칠 전에 뉴스가 네. 뭐라고 나왔냐면 이거 우리가 너무 그 적은 금액으로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더 내놔라고 한국 정부에다가 하려고 한다 하면서 2,800억 배상에 대해서 불복 신청을 론스타가 한 거예요. 지금 웃기게 돼 있는 거죠. 아 지금. 일단 우리는 좋네 그럼.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벌었어. 우리는 안 그래도 취소 신청을 해야 되는데 예. 근데 지금 한동훈 법무부가 예.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는 그 내용을 사실 우리가 주장하는 내용 아니면은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준 거야 지금 저쪽에서. 아 나 이거 진짜 냄새 나는데. 얘네들이 그 뒤에 숨어 있는 쉐리들이 야 니들 조그만해. 우리 이것만 먹자 일단. 이렇게 지네들끼리 얘기한 거 아닐까요? 그 숨어 있는 애들이 저거 이제 소송이 들어가가지고 우리 안홍구 청장님이 또 연방법원에 소송을 갖다 진행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진행해서 디스커버리가 딱 들어가는 순간 걔네들이 다 들통이 날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들통 나면은 익시드에서 6조 이상을 다시 뜯길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기면. 우리가 이기면. 예. 그러니까 쟤네들 튄 거일 수도 있어 일단 저렇게. 그러면서 뒤에 튄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자기들이 더 내놔라고. 그러니까 더 내라라고 하는 건 명분이고 예. 딱 쉰 다음에 뒤에서 야야야 그래 놓고 이제 뒤에서 한동훈 야 우리끼리 그냥 빨리 끝내자. 더 내놔라고 할 건데 너 그러니까 조정할까? 그런 식으로. 그런 내용은 이제 뭐 예측이 되는데 예. 어쨌든 간에 저렇게 소송을 제기해 왔다는 것은 그리고 연방 법원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자기들의 압류 한국 정부 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압류를 하겠다라고 그런 강제 집행을 하겠다고 했던 것들이 그걸 숨겼어요. 예, 지금. 숨기고. 비공개로 지금 돌려버린 거예요. 근데 어쨌든 지금 불복을 했지만 일단 참고 자료는 만들었거든 쟤네들이. 미국 연방법원에 야 우리가 이 정도 돈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를 익시드가 인정을 해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다가 이거 돈 때려서 받을 거야. 근데 우리는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취소 신청을 한 거지. 그래서 더 많이 압류를 걸 거야. 이런 식으로 법원에다 신청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취지로 이제 중재재판소는 중재재판소로 가고 또 이 한국 정부에 대한 재산 압류를 하는 소송 그대로 가는데 전에는 공개를 해가지고 우리가 내용을 이런 걸 볼 수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차 싶었는지 이 친구들이 지금 완전히 비공개로. 야 이거 진짜 흥미진진한 예, 그런 싸움이 두뇌 싸움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예, 그 속에서 이제 우리의 역할이 이제 생긴 그렇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겼어요. 어떤 역할이 생겼냐? 한동훈 법무부에서 사실 취소를 하겠다고 큰 소리는 쳤지만 우리가 주장하는 그 최초에 우리는 그 중간에 사서 팔고 나갈 때 한국 정부가 어떻게 했다 이런 게 아니고 그게 아니죠. 애초에 들어올 때. 최초에 들어올 때부터 한국 정부를 속이고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부시한테 뇌물을 주려고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부시 돈도 들어가 있고. 한국에 무슨 그 당시에 그 비자금도 들어가는 것 같고 그 론스타의 그 관련 그 직원들도 거기에 들어와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런 돈들이 한 40%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주장하는 거는 오로지 안홍구가 미국 연방법원에 소송해나는 걸로 주장하는 게 처음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익시드에도 이 주장을 안 했어요. 처음에 못했죠. 몰라서. 그때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몰라서 우리가 이걸 알려줬는데도 익시드에다가 그걸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그걸 주장을 안 했어요. 그러면 취소할 때는 그걸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예 주장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사실이거든요. 그렇지. 근데 새로운 사실로 주장을 했으면은 이거를 익시드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걸 안 하고 지금까지
기간이 지금 9월 9일까지 제가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랬다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하는 건데 이 좀 뒷부분을 우리가 먼저 이야기해서 그런데 제가 지금 소송해 놓은 것은 미국 연방법원에다가 그 처음 들어올 때부터 너가 론스타가 100%가 아니지 않느냐. 40%는 딴 돈이지 않느냐. 60%만 너 돈인 것 같다. 그걸 확인해 달라. 이 확인의 소송을 진행해 놓고 있는데 얘네들이 그걸 우리 법무부가 이걸 가지고 그대로 써 가지고 한국 정부를 속이고 들어왔으니 이 돈은 처음부터 원천무효다. 외환은행을 살 때부터 잘못된 그 불법으로 차명 인수를 했으니까 네. 이 불법 차명 인수는 원천 무효고 네. 그러니까 너가 벌어간 돈까지도 다 줘야 되고 우리 예, 그렇죠. 다 내놔야 되고 아니 외환은행부터가 아니에요. 극동건설부터입니다. 사실 극동건설 뭐 외환은행 예. 이런 것들이 다 속이고 들어간 거 수많은 아닙니까? 건물들 사갔던 그래갖고 사갔다 팔고 그래가지고 그냥 알짜배기 챙긴 그런 것들 그 다 토해내라 이거죠 우리는. 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지금 보고 있는데 네. 그럼 익시드에도 지금 돈 더 내놔라고 하는 거는 그건 더더욱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줄 필요가 없는 거죠. 당연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데 네. 갑자기 이제 거기서 자기들이 익시드를 취소하겠다고 지금 들어온 거거든요. 야, 요거 이제 완전 재밌습니다. 전입 가경으로 갔고 이제 우리나라 법무부에서도 취소를 하려고 하면은 우리 논리를 차용하지 않으면은 방법이 없어지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자, 요렇게까지 와 있는 그 변화 상황까지 짚어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 판결문 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보자고요. 예, 오늘 주로 얘기할 내용은 이 판결문에 어떤 무시무시한 내용들이 숨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 안홍구 청장님이 발견해내신 그 40%에 해당하는 그런 주인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모르는 돈, 론스타의 돈이 아니라 사실 거기는 범죄 수익이 은닉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돈,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도 이 판결문을 들여다보면서 조금씩 알 수 있는 단초가 이제 생긴다는 것인데, 자, 일단 이 제목부터 한번 접근해 들어가 볼게요. 예. 썬데이 저널이 기사 2개를 갖다가 아주 정말 그 잘 쓴, 아주 정말 깊이 있게 쓴 기사 2개를 냈는데요. 그 기사의 첫 번째 제목이 한국 정부가 외교 기밀로 분류 판정문에 검은칠했던 그 사람, 그러니까 거기에 검은칠 밑에 숨겨져 있던 그 사람은 바로 버시바우 당시 주한 미 대사. 그다음에 전광우 당시 금융위원장, 예. 이 두 사람이 숨겨져 있었다. 이제 우리가 이 시점을 좀 이야기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예. 저게 2008년도입니다. 예. 2008년도면은 이명박 정부 초기죠. 이명박이 막 들어온 해죠. 예, 들어오는. 그래서 그 당시에 정강훈은 이명박 정부의 초대 금융위원장이고 그렇죠. 버시바우는 주한미 당시. 대사였죠. 주한미 대사. 그 여기 내용을 보면은 한국 정부가 외교 기밀이라고 해서 분류를 해서 판정문에 검은칠했던 그 사람은 바로 저 두 사람을 이야기한다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440곳을 삭제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 삭제 부분을 들여다보니까 이 버시바우와 전광우가 대화를 한 내용인데 예. 이 대화가 어떤 내용인 겁니까? 예. 이 내용을 보면은 이제 버시바우가 지금 주한 미 대사가 되는 사람이 금융위원장을 찾아오는 거예요. 네. 그때 이제 그 정강우를 찾아와 가지고 이제 오니까 정강우가 이럽니다. 당신의 방문에 대한 선물을 주겠다. 아니, 미 대사가 오면은 선물을 막 뭐 초콜릿 하나? 그러니까 지금 저기서 참 볼펜 이런 거 선물 주는 거 아니에요? 그때가 부시 시절이거든요. 그렇죠. 부시 대통령 시절이고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고 부시와 갑자기 급속도로 가까워지죠. 그 한미 정상회담하고 뭐 이런 것들을 막 만들어. 카트를 이명박이가 몰고 예. 같이 다니면서 예. 부시가 그 아들 부시죠. 예. 아들 부시하고 그 관계를 과시하던 그 시절입니다. 예. 그 시절에 그 한국 대사였던 버시바우하고 금융위원장이던 정강우가 당신이 나한테 와서 방문을 하니까 그러면
버시바우는 사실은 론스타의 대리인처럼 행동을 한 거예요. 왜 했을까 이거죠. 지금 아까 우리 평론가께서 이 뒤에 누가 있었고 누가 이 일들을 벌였을까에 지금 초점을 맞추잖아요. 예. 자, 그럼 버시바우라는 사람은 대사입니다. 예. 그럼 대사가 일개 론스타라고 하는 사모펀드의 대리인처럼 그 정보를 듣고 가서 미국 대통령한테 이야기를 해야지 대사가 할 일이지. 그걸 가지고 어떤 개인 업체에 가가지고 그걸 이야기하려고 갔겠냐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점프를 해가지고 갑자기 우리 들으시는 분들이 이거 무슨 얘기야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자, 버시바우한테 들려준 선물이 뭐예요, 내용이? 그러니까 이제 외환은행을 네. 그 동안에 홍샹은행에 어떻게 팔고 뭐 홍샹은행에 이래 그 일정 이 외환은행을 이제 자기들이 못 팔아 가지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만 해도 그걸 못 팔아 가지고 그 자기들이 팔아가는 과정에서 조금 계속 딴지를 걸은 거예요. 네. 뭐 그때 뭐 수사도 이루어지고 외환은행 밑에 있던 그 외환 카드 이런 게 그 당시에 이제 문제가 돼 가지고 수사가 이루어지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못 팔고 있는데 홍샹은행이 이제 살려고 그 홍샹이 보면은 그때 우리 자료 그 보면은 홍샹은행이 이 외환은행을 보니까 아 이거 론스타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돈도 들어와 있더라. 예, 그런 보고서를 홍샹이 내잖아요. 예. 그럴 때입니다. 그때 홍샹이 보니까 외환은행한테 외환은행을 홍샹이 살라고 하는 그 과정들을 일정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 정강우가. 예. 그걸 왜 미 대사한테 그러니까요. 그걸 왜 브리핑을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미국의 일개 기업이 들어가지고 그냥 뭐 한국에 와가 사업을 했는데 그걸 대사가 가가 확인하고 그것도 금융위원장은 우리나라 금융위원장은 대사한테 그거를 갖다 브리핑을 해주고 앉았고 그 뒤에 누가 있길래 그 대사가 그렇게 대리인처럼 움직였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그걸 숨긴 거야 법무부야? 야 법무부 장관 숨길 게 따로 있지. 이게 외교 기밀이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숨겨진 돈 중에 스탠포드와 유태인으로부터 온 자본으로 의심되는 그 돈들은 이게 부시의 돈이 아니겠느냐. 막말로 부시 일가가 대한민국 IMF를 이용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은행을 갖다가 슈킹 해가지고 돈을 남기려고 작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것을 막 이렇게 한국 국민들이 막 시위하고 그러면서 론스타가 저렇게 먹튀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대사를 딱 보내가지고 금융위원장하고 독대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고 따졌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정강우가 또 뭐라고 하냐면 이게 참 심각한 문제들이 아주 면밀하게 짚어놓고 있는데요. 정강우가 주한 미 대사한테 이렇게 합니다. 론스타가 이거 팔고 나갈 수 있도록 한국 정부 우리 국민들이 지금 화가 나 있으니까 그걸 언론을 통해 가지고 조작을 하라고 여론을 좀 조작을 하라고 시켜요. 버시바우가 아니 저 정강우가 이제 론스타가 그런 작업을 좀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융위원장이 지금 먹튀를 하려고 하는 기업 쪽에다가 이렇게 전달해 주세요라고 주한 미 대사한테 얘기를 한다고요? 그 론스타가 이거를 그 우리가 일정이 이렇게 할 거니까 그 동안에 여기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이런 부분들을 연유로 그 쉬는 동안에 중요 발표를 해서 반대 여론을 잠재우라는 조언을 했다는 거예요. 진짜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그러니까 금융위원회가 외환은행을 그냥 통째로 2번 넘긴 거예요. 한 번 넘긴 것도 아니고 2번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했던 사람은 있고 팔고 나가도록 하는 그 과정에서 도와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한국 정부가 방해했다라는 지금 이걸 근거로 쓰고 있어요, 또. 웃기는 거 아닙니까? 진짜 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론스타를 이렇게 팔고 나가는 것까지는 어쨌든 한국 정부가 다 도와준 거예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제 뒤에 자금이 누구에 들어와 있는지 이제 알았던 거죠. 예. 그 이 속에 정말 복잡한 그런 정치적 함의가 다 들어 있는 거예요. 예. 부시하고 이명박이 그 당시에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갖다 바쳤다. 예.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런 작업들을 했는 건데 예. 거꾸로 그걸 가지고 지금 한국 정부 보고 돈을 내놔라고 하는 정말 이런 아이런 자기들이 한국 관료들의 도움을 받아가서 다 할 수 있도록 해놔 놓고는 지금 와가지고는 오히려 한국 정부 때문에 우리가 돈을 적게 벌어갔으니까 돈을 더 내놔라고 해놓은 거를 예. 일개 개인 안홍구가 지금 그걸 몸으로 맡고 있는 그런 형국이에요. 맞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좀 확인해 보고 전하는 말씀 좀 듣죠. 그 일단 이 비밀 전문을 이례적으로 버시바우가 작성을 해가지고 예. 미국의 국무부 또 재무부 국제국 무역 대표부 네. 심지어 국가안전보장회의까지 보낸 거예요. 그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좀 더 키워주세요. 그 부분만. 와, 그러니까 이 버시바우가 정광훈을 만나서 어떤 얘기를 들었고 무슨 정보를 들었는지를 소상히 7월 24일 7월 24일에 그러니까 일단은 그 만난 게 7월 24일인가요 지금? 만난 게 7월 24일이고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7월 25일에 이 전문을 그냥 보내는 거예요. 비밀 전문을. 네. 근데 그 비밀 전문에 뭐라고 돼 있냐면 This is the gift for your visit.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하면서 이번 주 내로 홍시장의 외환은행 대주주 지분 취득 자격에 대한 심사 착수를 공식 발표할 거고 그걸 미리 알려주면서 이게 너한테는 반가운 소식이지 나한테는 리스크야. 근데 그건 내가 다 감당할게. 그러니까 내 노력을 알아줘 이런 거잖아요. 이씨 무슨 간첩도 아니고 미국 간첩 새끼지 이게 한국의 금융위원장입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걸 가렸어 이런 걸. 그러니까 이 법무부 장관이 우리나라의 법무부 장관이에요. 미국 법무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외교 기밀 문서라는 게 누구를 위해서 가렸냐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사실이 알려져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저걸 외교 기밀 문서로 분류해서 왜 가렸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말 질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국회도 이런 내용들을 제대로 좀 다루지 않고 있다는 것도 참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예. 자, 그럼 그 이 외에도 실제로 가려진 부분들에 보면은 외교적 기밀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핵심 포인트가 아니라 진짜 가리고 싶었던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라고 그렇죠. 선데이 저널에서는 그렇습니다. 짚어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뭐 이름이 엄청나게 많은 한 1,000몇백 군데가 지금 가려졌다고 하는데 예. 그 1440곳. 예. 그 내용들이 가려진 사람들 명단은 뭐 증인들로 섰던 사람들 명단이고. 야. 근데 그 특이하게 거기서 제가 좀 그 특이하게 느껴지는 것은 스티븐 리라는 사람이에요. 스티븐 리. 스티븐 리가 론스타 코리아 한국 사장이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이제 스티븐 리가 있고 제임스 리가 있는데 둘이 형제예요. 예. 그 스티븐 리는 론스타 코리아 사장이고 한국 네. 사장이고 제임스 리는 칼라일의 한국 사장이었어요. 예. 근데 그 칼라일이 한미은행을 그 팔고 갔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한국 지사장 또 한 사람이 김병주라고 예. MBK라고 하는 그 사모펀드 유명 우리나라 최고 큰 사모펀드죠. 예. 그 사람이 박태준의 사위. 예. 그 MBK가 결국 한미은행도 관련이 있고 여기는 현대차와도 관련이 있고. 엄청난 큰 관련이 있어요. 예. 이런 사람들이 이제 관련이 있는데 그 중에 스티븐 리는 그리고 형사 사건으로 도망을 갔어요. 네.
뇌물을 주고 뭐 이렇게 했던 문제로 해가지고 네. 한국에서 형사 문제가 돼가지고 도망을 가가지고 이태리에서 인터폴에 잡혔잖아요. 예. 잡혀가지고 잡혔다가 다시 석방이 되는 그런 인물이거든요. 예. 보석으로 허가가 돼요. 음. 미국에서 멀쩡하게 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익시드의 이 그 당시에 스티븐 리가 잡히면서 아 이거 미국에 있으면 익시드에다가 그 이야기를 하면은 론스타가 론스타 코리아가 한국에서 그런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너가 한국 정부에 대고 이렇게 할 권리가 없어라고 그렇게 써먹을 줄 알았는데 예. 멀쩡하게 그냥 풀어주고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아유. 우리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소 중지를 내려놨으니까. 그런데 무슨 일을 하는지 정말 아니 풀어줄 결심이었던 거죠. 애초에 풀어줄 결심이니까 이렇게 하지. 그걸 진짜 잡아가지고 제대로 바로 잡으려고 했다면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스티븐 리가 여기에 여러 차례 언급이 되는데 그걸 검은 글씨로 다 가려준 거야. 그걸 어떻게 봐야 되냐 이거지. 저는 그 부분이 지금 해석이 좀 아주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티븐 리의 이름이 무려 34곳이 삭제가 됐어요. 가장 이름이 많이 가려진 사람은 버시바우도 아니고 예. 정강호도 아니고 스티븐 리야. 한국 론스타의 대표로 그 온갖 무리를 빚고 그 론스타의 운영을 했던 사람이고 실제로 범죄 행위가 확인돼 가지고 잡혀 들어와야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름을 꼼꼼히 지어준 법무부의 의도는 뭘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태리에서 그 잡혔잖아요. 예. 잡히면 범죄 인도 요청을 해야 되는 것도 법무부예요. 그렇죠. 법무부가 그걸 안 해. 그러면 이런 일련의 조치들이 그 사람 스티븐 리를 봐줘야 될 그런 뭐 상황이 있나요? 그러니까요. 결국 그렇게 해서 이 문제가 익시드에서도 우리가 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익시드도 혹시 질결심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입장에. 애초부터 질결심으로 마치 막 섀도우 복싱만 하면서 싸우는 것처럼 막 온갖 코스프레를 하다가 결과적으로 진 거예요. 원하던 대로. 그래서 속으로는 너무 기분이 좋았겠고 그리고 진짜 주인인 분들한테 가서 충성맹세를 했겠죠. 시키는 대로 처리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해석을 우리가 좀 해야 되는데 이 내용들 그리고 뭐 여기에 증인으로 섰던 사람들 명단 지어진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저는. 아니 근데 이 사람 있잖아요. 김승유. 예. 하나은행 이사장 김승유. 그다음에 또 최종 인수를 그 승인했던 2003년에 승인했던 김석동. 예. 이 김석동은 그 뭐야 노무현 정부 때 사람이에요. 그래 이명박 때 다시 그 또 같이 썼던 사람이에요. 예. 근데 이 김석동 그다음에 이 변양호 지금 또 변양호가 또 굉장히 또 주목받는 역할을 갖다 또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아 그래요? 예. 저는 그는 처음 듣는 소식인데 하여튼 변양호는 그 당시에 보고펀드라고 예. 이 론스타로 일단 한번 구속이 됐던 사람이에요. 론스타는 그 변양호는 예. 그래서 고생했다고 그랬는지 예. 이 보고펀드가 구성이 되는데 예. 거기에 대부분의 돈을 누가 내냐면 론스타가 내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볼 수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근데 그 김승유 그럼 역할은 뭐냐? 예. 김승유는 하나은행 그 은행장을 하다가 하나금융그룹 지주회장으로 갔잖아요. 예. 근데 그 지주회장으로 가서 하나은행이 그 론스타를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그런 역할을 할 때 주요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예. 익시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증인으로 갔을 때 한국 정부가 책임이 있는 것처럼 진술을 해줬는 사람으로 알려진 사람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이 김승유라는 걸 또 가린 것도 이것도 또 특이한 거예요. 예. 그래서 스티븐 리, 김승유 이런 사람들을 가려준 것은 그게 외교 기밀입니까?
그러니까요. 외교 기밀이 아니죠. 변양호 이런 사람 이름 가려준 거. 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명박 정부의 인사들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 이명박 정부의 인사들이 나오면은 다시 이명박을 생각해 하는 거고 이 내용 속에 론스타 그 외환은행 관련된 것만 말고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극동건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극동건설은 김승유의 흐름을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극동건설은. 그렇죠. 그래서 극동건설은 외환은행이 돈을 대 가지고 웅진이 극동건설을 사도록 돈이 무자본 상태에서 M&A를 할 수 있도록 외환은행이 하나은행이 돈을 주거든요. 네. 그 돈을 주는데 1,700억짜리를 6,700억 주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과정에 김승유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5천억은 누가 먹었을 거냐? 그렇죠. 그 론스타의 뒤에 LP 그 누가 먹었을까? LP가 누굴까? 그러니까요. 그때 외환 그 김승유하고 이명박은 고대 동기잖아요. 깐부죠. 네. 깐부인데다가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론스타에 깊이 관여돼 있고 이 속에 이름을 우리 법무부가 가려주는 지금 웃지 못할 그 총극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용이 상당히 그 좀 버라이어티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를 다 쫓아오기가 조금 힘들 수 있는데 예. 천천히 따져 보면은 정말 아주 참 특이한 방법으로 일반인들이 모르는 금융 구조를 이용해 가지고 예. 소리 소문 없이 엄청나게 해먹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 말했잖아요. 아 사모펀드 그건 내가 좀 아는데 이거는 진짜 문제가 있는 거 맞습니다. 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문제가 되는 사모펀드가 바로 론스타 같은 스타일이에요. 왜냐하면 겉으로는 가면을 딱 론스타라고 하는 정상적인 무슨 투자회사처럼 가면을 써. 그렇지만 그 뒤에 구린 세리들이 그냥 막 들어와서 이상한 이름으로 막 들어와 있는 거야. 돈을 갖다 꽂아놓고 있는 거야. 그래놓고 돈이 나중에 남았을 때 분배해가는 배당 그런 율이나 이런 것들 따져보면은 실제로 가면을 쓰고 있는 사람은 수수료밖에 못 받아. 가면 쓰고 있는 론스타는 수수료야. 수수료만 받아요. 그렇죠. 그리고 뒤에서 돈을 꽂은 사람들이 형편없이 적은 돈으로 어마어마한 그런 지분을 챙겨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돈을 벌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구조가 사모펀드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사모펀드에 문제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조국 전 장관이 했던 그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전혀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사모펀드라고 할 수도 없어요. 건데. 그냥 돈을 여기저기서 끌어온 거지. 그냥 그야말로 사적으로 모금을 진행했다 해서 사모일 뿐이지 이런 론스타 같은 고도의 범죄적 기술, 범죄적 권력과 금융이 합해진 이런 범죄 행위의 그 온상이라고 해야 되죠. 그게 그래서 이 사모펀드는 전면적으로 한번 새로 다 봐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 사모펀드와 관련된 일을 저는 오래전부터 지금 주목을 하고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데 보세요. 있잖아 너무너무 쉽게 돈을 빼돌릴 수가 있어요. 어디 그럴듯한 사모펀드사의 이름을 하나 빌려. 딱 빌리고 거기 밑에다가 론스타 4 이런 것처럼 뭘 하나 이제 펀드를 만드는 거예요. LP가. 펀드를 만드는데 그 펀드를 만드는 돈을 한 1억 정도로만 책정해 놓고 한 4명이 2,500씩 내. 그러면 걔네들이 내는 돈은 2,500밖에 안 돼. 그리고 자본금도 1억밖에 안 되잖아. 근데 이 펀드에다가 있지 한화은행이 1조를 빌려줘. 그러면 1조짜리 사업을 하고 그 돈은 누가 다 나눠가는 줄 알아요? 하나은행한테는 1조만 갚으면 되고 이자 내면 되고 1조를 굴리면은 돈이 얼마가 남을까? 뭐 몇천억은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럼 몇천억은 2,500만 원 낸 새끼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의 구조야. 그 구조가 이제 이거는 펀드라기보다는 하천대유 구조가 그런 것이고요. 하천대유 구조. 지금 이 펀드라고 하는 거는 이제 GP와 LP 그리고 운영자와 투자자 그냥 돈만 대놓고 그 이익만 가져가면 된다라는 사람이 있고 맞아요. 그 펀드는
이 운영자라고 하는 GP는 어떤 데 어떻게 투자할 것이고 어떤 방식으로 투자할 것인지를 다 결정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근데 그거는 이제 형식적으로 사람을 세운 거예요. 그렇죠. 바지 사장을. 바지 사장 세운 사람 뒤에 있는 LP들은 예. 실질적인 전주고 예. 이 돈을 벌 수 있도록 다 여건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그렇죠. 하면 미리 그림을 다 그려놓은 사람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극동건설을 뒤에 LP가 누구다고 하면 그 극동건설 살 때 실제로 한 98억, 100억 정도밖에 돈을 안 주고도 극동건설 사요. 예. 98억 갖고 삽니다. 실제로 1,700억짜리를 98억에 사. 어떻게? 나머지는 다 부채거든. 예, 안에 부채를 깔고 예. 안고 사니까.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건물하고 뭐 땅하고 이런 것들을 팔아가지고 2,300억을 감자를 해가 배당을 받아버려요. 예. 그러면 껍데기 회사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잠깐만 먼저 질문 먼저 하고 가자면 98억에 살 수 있으면 개떼같이 덤벼들었을 텐데 왜 98억, 론스타가 샀을까요? 98억만이 아니고 실제로 안에 있는 그 부채는 자기들이 안아야지 되니까 그만한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못 사고 그 당시 맞아요. 살 때가 언제 가면 IMF 직후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이거 뭐 꼭 사가지고 된다는 그런 보장이 없는 전혀 시즌이죠. 예. 그래서 그때 론스타는 샀고 그걸 안고 샀다가 안에 보니까 을지로에 건물도 있고 예. 땅도 있고 다른 땅도 있고 건설 용지로서 사놓은 땅도 예. 있고 근데 그걸 팔아먹어요. 다 팔아먹어요. 그런데도 이미 그래서 2천억 넘게 2,300억 정도를 챙겨. 그러니까 자기들이 들어갔던 돈 다 뺀 거죠. 예. 그리고 남은 그 원래 부채를 갚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에서 일부 부채도 갖고 뭐 깨끗하게 했을 수는 있어요. 그 네. 내용은 어쨌든 그래서 내놓은 금액이 1,700억 시장에 그렇죠. 1,700억 시장에 나왔다고 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 1,700억에 이걸 사도 될까 말까를 이제 지금 저울질하고 있었는데 땅통이니까 예. 예전에 론스타가 살 때는 땅도 있고 건물도 있고 이랬어요. 그런데도 부채가 많다고 해서 98억에 달랑살랑 샀는데 근데 98억 주기도 아깝다고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지금은 더더욱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깡통으로 만들어서 껍질 극동건설이란 이름 요거 하나 남겨놓고 1,700원에 100억에 사라 그러면 사겠습니까 사람들이? 건설 회사는 이제 하도급이라는 그런 그 건설을 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보고 하도급 순위라든지 그런 걸 보고 보통 이제 그 건설 회사의 값이 매겨지는 건데 예. 그래서 일단 껍데기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지만 내용적으로 보면은 좋은 회사가 아니죠. 전혀 아니죠. 근데 그거를 나왔는데 웅진이 예. 덜렁 6,700억을 줄게 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은 전부 다 하나은행이 빌려주고 하나은행에서 7,200억을 빌려줬더라고요. 수수료까지 다 빌려줬어 수수료까지. 심지어는 운영자금까지도 빌려주지 않을까. 아니 1,700짜리를 6,700에 산다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죄송하지만 1,700만 원짜리 집인데요. 제가 6,700만 원 정도 살려고 합니다. 예인 미친놈아 이러면서 어디다 대고 여기 하나은행 와가지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문전박대죠. 그거는 들어오지도 말라고 하죠. 그 말도 안 되는 거. 그런데 이미 먹여줄 결심을 썼던 거야. 그렇죠. 자기들끼리. 예. 그래서 먹여줄 결심을 했기 때문에 7,200억이라는 돈을 주고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는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당분간 예. 그 이자까지 포함해서 줬다고 저는 보는데 맞아요. 웅진이 그때 그걸 살 수 있는 그 돈이 없을 때예요. 예. 그러면서도 그 부실한 건설 회사를 사왔는데 그만큼 돈을 주고 사왔어요. 그럼 결국 이득은 누가 받습니까? 극동건설을 판 돈을 나눠 먹을 LP 그러니까 사모펀드 뒤에서 돈 꽂아놓은 전주들이 엄청난 돈을 버는 거죠. 한 5천억은 그냥 뭐 먹은 거죠. 1,700억짜리라고 쳐도 예. 5천억은 그냥 먹은 거 아니겠어요? 예. 다 엑시트하면서 빠져나가면서 돈을 그렇게 버는 거죠. 자 그러면은 돈은 이렇게 벌어야 되는 거예요. 웅진은 그걸 가져와가지고 얼마 있다가 극동건설이 부도가 납니다. 날 수밖에 회사가 형편없는 회사인데 그러니까 돈만 비싸게 주고 사왔지 그 가치가 없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부도가 나니까 극동건설이 부도가 나니까 받을 돈이 빌려줬던 웅진에다 빌려줬던 하나은행이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 근데 하나은행이 웅진이 법정 관리를 들어가요. 예.
왜 기업 회생에 관한 절차에 의해 가지고 회생 절차를 밟는다고 하면 가면은 채권 채무를 다 신고하라 그래요. 예. 그래 가서 탕감을 받아요 또. 아이고. 그러니까 하나은행에 그 피 같은 서민들이 돈 모아놓으면 그 돈을 주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어떤 놈 새끼가 달랑달랑 털어먹었다는 거예요. 하나은행은 이런 식으로 탕감을 해준 채무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예전에 그 신천지 농원 만들었던 곽상도의 건 그것도 역시 1,100억인가를 홀라당 날려. 사라져버린 돈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도 거의 6천억 이상이 사라져버린 거 아니에요. 지금 조금 이야기가 딴 네. 데로 갔는데 또 다른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국민은행은 또 어떤 일을 벌이는지 압니까? 지금 아무도 밝혀지지 않는 이야기인데 국민은행은 카자흐스탄에 있는 상업은행을 1조에 삽니다. 예. 그러다 그거 언제 얼마에 팔죠? 팔 때 1,000원에 팝니다. 일조에 샀다가 1,000원에 팔어. 그럼 9,990 아니 계산도 안 돼. 9,999억 1조를 날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1조는 어디로 갔을까요? 누가 먹었을까? 그 지점이 카자흐스탄이라는 데 네.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럼 그 카자흐스탄에 그 1조에 팔아먹은 사람이 실제로 누구 거냐가 첫째 예.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그 돈을 가져간 게 카자흐스탄에 누가 한 자선 사업을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 속에 누가 있을 것이냐인데 그때 카자흐스탄의 대통령이었던 나자르 바예프라고 하는 예. 독재자가 있었어요. 예. 이명박하고 의형제를 맺었다는 맞아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방식의 문제지 이 외환은행 문제만이 아니고 론스타가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이 버시바우라는 대사가 나서고 한국 정부에서는 금융위원장이 나서가지고 이런 일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스스로 결정해서 할 수 있었겠어요, 이거를? 아니죠. 그랬다가는 바로 잘리죠. 대통령이 이거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론스타의 이 엄청난 먹튀 행각은 사실상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 시절서부터 이번에 정말 쪼잔한 윤석열은 장모님한테 고속도로 하나 만들어주려고 인수위 딱 하자마자 고속도로 어떻게 휘게할까 이런 거 고민했다면 통 크게 MB는 MB는 인수위 시절에 했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MB의 통 큰 인수위 시절에 두 가지를 기획했었는데 네. 하나는 실패를 했고 하나는 성공을 했어요. 네. 다 나라를 팔아먹을 결심인데 네. 하나는 그 당시에 메르린치에다가 네. 유명한 또 펀드입니다. 이 메르린치에다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한국투자공사라는 곳이 네.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외환 보유고를 투자를 해서 그냥 가만히 놔두면은 한국보다는 투자를 해서 돈을 불리는 곳이죠. 그렇죠. 한국투자공사인데 그 투자공사에 그 당시에 2조 5천억의 투자의 여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몰빵으로 메르린치에다가 투자를 했다가 그 막 인수위 때 그때는 노무현 정부 시절이에요. 예. 그때 지금 양평 고속도로하고 비슷한 시기입니다. 예. 거기다가 막 인수위에다가 그 기재부의 그 직원한테 막 그걸 빨리 사라고 막 압박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메르린치에다 2조 5천억을 몰빵을 해서 날려먹는 돈이 1조 8천억. 그러면 그 돈을 그 날려가 먹도록 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누가 그거를 먹도록 해줬다는 걸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아니 역시 윤석열과 스케일이 다른 게 윤석열은 1조 8천억짜리 공사를 해서 한 10% 떼먹는 거. 그리고 장모님 땅이 10배의 지가 상승을 해서 125억짜리 땅이 1250억이 되게끔 만드는 정도인데 역시 이명박은 대단하군요. 와, 조 단위로 그냥 한국투자공사를 확 말아먹어버리는군요. 그 당시에 그 국힘당 그 전신인 그때 뭐 네. 있었잖아요. 새누리당인지 새누리당 한국당인지. 뭐 이명박 때 네. 그때
심지어는 그 당의 국회의원 두 사람이 그걸 문제를 제기해요. 배모 의원과 이모 여성 의원, 예. 그 중진 의원들이 예. 그리고 기재부 출신 배모 의원은 그 내용을 그 국회 의사 기록에 남겨져 있다니까요. 그 근데 그것도 다 그냥 넘어가요. 왜 넘어갈 수 있어요? 인수위 시절에 그만큼 힘이 있을 때이기 때문에 그냥 인수위 시절에 그런 일들을 벌이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성공한 케이스고 그 이명박 측에서 봤을 때. 근데 우리나라가 운이 있었는 게 그 당시에 그 메릴린치에 투자한 건 그래 되고 그 다음에 그때 또 하나 은행이 있었잖아요. 투자하려고 했던 투자은행 네. 그 리만 브로더스라고 네. 있었는데 그 리만 브로더스를 살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 리만 브로더스를 샀으면 난리 났죠. 우리가 그 리만 브로더스에 가지고 있던 모든 그 부채들 이거 우리가 정부가 다 끌어안았어야 될 뻔했어요. 이거는 지금 알려지지 않는 건데 네. 그것도 사실은 국정조사감이에요. 사실은. 맞습니다. 그게 만약에 우리가 한국 정부가 샀었다 그러면은 우리 정부 거의 파산 지경에 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정도 론스타의 뭐 그 외환은행 팔아가지고 번 돈 정도는 사실은 이명박 정부에서는 껌값이죠. 껌값이었네요. 야, 이걸 갖다가 그 뒤에 누가 있었을까? 근데 사실은 메릴린치 얘기하시니까 딱 생각나는데 아니 여기 40%에 그 들어갔던 숨겨져 있는 돈 중에 메릴린치 돈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참. 그래 그 초기에 결판을 내는데 윤석열 정부는 너무 우리 일반인도 이 메릴린치 리먼 브로더스 한국투자공사에서 일어난 일은 그런데 그 한국투자공사에 있던 투자본부장이 누구였냐면 구한옹이라고 하는 네. 말레이아계 학교인데 맞아요. 그게 지금 이명박 자금 관리인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네. 싱가포르에서 싱가포르에서 브림스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어 놓고 상해에서 지금 그 자금을 운영한다는 정보가 저한테 있었는데 이런 흐름들이 이명박은 그렇게 숨겨져 했다면 윤석열 정부는 너무나 눈에 띄는 거대한 고속도로 종점을 바꾸는 바람에 지금 이게 온 모든 사람들한테 들통이 나버린 거예요. 그렇죠. 근데 따지고 보면은 스케일과 스킬의 차이가 큰 거죠. 네, 스케일과 스킬이 이명박이 위너다. 자, 오늘 이런 얘기를 갖다 진행했던 그 중심에 놓여 있는 것은 바로 론스타 익시드 판정문에 숨겨져 있는 그런 내용,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리면서 이런 식의 그 론스타와 같은 그런 투자를 통해서 어떻게 국가 세금을 갖다가 빼돌리고 국가의 부를 사유화하는지 그것을 여러분들께 이제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던 것이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그럼 이렇게 빼돌린 돈들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올 것인가? 예. 또 그 찾아오는 것보다도 그 이걸 가지고 주인 예.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찾기 위해서 한국 정부의 그 판결을 받아가지고 예. 한국 정부가 과연 한국 정부의 그 돈을 찾아갈 수 있는지 줘야 우리가 정부를 줘야만 할 것인지 예. 안 줘도 되는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해법을 다음에 한번 드리려고 그리고 해요. 주인을 어떻게 밝혀낼 수 있는지 네. 이것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주인은 우리가 제가 이야기했는 거를 가지고 예. 이미 소송을 해놨기 때문에 예. 그걸 따라가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디스커버리를 진행하는 순간 주인이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흥미진진하게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 광고. 자, 약속한 대로 지금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 참기름, 들기름 예. 이 참 정말 저는 먹어볼수록 신선하고 맛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 계란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계란을 보여드렸는데 이 계란을 어떻게 드시느냐? 참기름과 함께 드시면 됩니다. 이거 진짜 놀랄만한 발견이에요. 이렇게 드셔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는데, 야 여기 이제 오늘 지금 이렇게 또 새 참기름
병을 갖다가 따게 됐습니다. 따는 순간 지난번하고 향이 기가 막혀요.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요. 열려라 참깨 깨시민이라고 예. 했어요. 깨시민. 열려라 참깨 깨시민. 참깨시민 참기름. 참깨시민 참기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참깨시민 참기름. 자, 이렇게 한번 한 숟갈을 쫙 따라 볼게요. 청량님은 읽어주십시오. 예. 예. 이게 이 들기름 참기름이 식약청 식물검역소의 까다로운 검사 검역을 통과한 최고의 중국산 깨를 이용했다는 거고요. 야, 가공은 국내에서 했습니다. 예. 그 최상급 기름이기 때문에 제가 먹어보니까 그 신선함이 먹어보니까 느껴져요. 그럼요. 느껴지고 이 어머나. 어떤 분들이 이 병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병이 이게 그 플라스틱 병이라고 하니까 예. 아이고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예, 진짜 너무 이거 비주얼이 너무 끝내줘. 아, 이걸 어떻게 보여드릴 수 있을까? 근데 그리고 향이 일단 사람을 갖다가 좀 정신이 혼미하게 합니다. 너무 고소해서. 자, 먹어볼게요. 먼저. 이게 환경 호르몬이 전혀 없는 그냥 바라보게 되는데. 너무 이 플라스틱 병이지만 그 환경 호르몬이 전혀 없는 예, 그런 플라스틱 병이래요. 특허받은 병이에요. 그래서 이 병이 유리보다 훨씬 좋습니다. 가격도 비쌉니다. 이게. 가격도 유리보다 오히려 비싸고 이게 떨어져도 깨지진 않아요. 그래서 일부러 이런 병으로 하신 거예요. 예? 그렇게 이런 그 플라스틱 병으로 하다 보니까 좀 작아 보이는데 350ml 정량이 들어가 정량입니다. 있고요. 그리고요, 제가 이제 들기름을 아침에 큰 숟갈로 한 숟갈씩 먹는 다이어트를 한지 지금 일주일 조금 안 됐거든요. 놀랄만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2kg를 뺐어요. 일주일 동안. 이거 제가 먹어도 되죠? 예, 드십시오. 자, 이 들기름을 그대로 숟갈에 이렇게, 요게 이제 작은 숟갈이거든요. 요거는 작은 숟갈인데, 아우, 야, 이 냄새. 야, 근데 와, 진짜 향 너무 좋아. 아니 향이. 달걀의 재발견이 되는 거예요. 네. 자, 이 들기름입니다. 들기름 기름. 이렇게 투명하고 정말 신선한 들기름. 자, 달걀에 이렇게 쭉 이제 아침에 쭉 이렇게 아침에 이거 끝내줍니다. 그럼 들기름을 먹으면서 달걀도 같이 먹으면은 이게 그러니까 저는 한 끼 저게 되겠는데요. 완전히 아침 식사가 되죠. 근데 저는 확실한 지방 대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들기름만 큰 숟갈로 한 숟갈 먹고요. 그리고 대신 강황 커큐민 스틱 같은 걸로 지방 대사를, 그러니까 칼로리 없는 걸 먹어주는 거죠. 곤약이나 그런 커큐민 스틱. 그런데 자, 이게 들기름 먹겠습니다. 그 대부분 이제 중국산이라고 하니까 조금 꺼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국내산보다 오히려 검역을 거치죠. 예. 더 깨끗한 걸로 선별해서 직접 짜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국내산 깨보다 나쁠 수가 없어요. 예. 그럼 맛도 직접 먹으니 신선하잖아요, 실제. 직접 짜서 바로 보내주니까. 이거는 끝내줍니다. 드셔 보세요. 저는 이 맛은 참기름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저는 요즘 들기름에 아침에 한 숟갈씩 먹으면서 들기름에 완전 반하고 있는데, 제가 너무 맛있게 먹으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이걸 보고 구매를 하셨어요. 세트를. 진짜 맛있다. 아니, 어쩜 이렇게 중국산이라는 게 믿겨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실 정도입니다. 여러분, 열려라 참깨 들깨시민 들기름, 그리고 열려라 참깨의 참깨시민 참기름, 요 세트 3만 원밖에 안 해요. 요게 13,000원, 들깨가 17,000원. 그리고 요 들기름은 오메가 3가 있고, 그리고 이걸 한 숟갈씩 먹으면 내장 지방 같은 게 분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는 건데, 요거는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하셔야 됩니다. 저희 집 냉장고에 잘 모셔놨습니다. 그리고 햇볕을 좀 피해야 되고요. 네. 산패 때문에. 그런데 이거 정말로 저는 이 국산을 보통 이야기하는데 국산 깨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국산 깨를 또 폄하하시면 안 되니까. 이 직접 네. 짜서 먹으니까 맞습니다. 직접 짜서 직접 먹는 거기 때문에 주문하시면 직접 그 자리에서 짭니다. 010-9178-7575 010-9178-7575로
전화 주세요. 예. 자, 이제 마무리 하셔야죠. 예, 그래서 다음 시간은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거는 미국 지금 소송하면서 이걸 숨겼잖아요, 자기들이. 그렇죠. 비공개로 돌려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정부 재산을 압류를 하려고 하는데 그 압류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민법에서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과 또 우리가 그러면 미국 법원에서 다 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야 되는가? 한국 정부에는 어떤 방법으로 이거를 피할 수 있는가?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를 하면서 또 우리가 역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희가 소송하는 부분들하고 어떻게 연결해서 이 내용을 볼 것인지 예. 다양한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한 시간으로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지금 안홍구 청장님께서 미 연방 법원에 소송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소송에서 직접 론스타 회장을 데리고 와서 지가 안 온다 그러면 궐석 재판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 범죄적 행위들을 갖다가 들여다 볼 수 있는 그런 디스커버리 과정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디스커버리 과정에 들어갈 때는 국제 변호사를 갖다 선임을 해서 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국제 소송단 모집하고 있으니까 국제 소송단에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련돼 있는 자료 링크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작은 그런 힘들이 모이면 놀라운 일들을 해낼 수 있다는 거 우리 프란다스의 개 그리고 안홍구 청장님이 보여주실 겁니다. 더 탐사에서도 많이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이 안홍구 TV에서도 여기는 찐팬들이니까 진짜 똘똘 뭉쳐서 한번 소송단에 합류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자, 안홍구 김성수의 도둑잡기 오늘 금요일 1타 강좌 시간 8월 첫 주에 진행하는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지금 김태형 소장님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날 방송 많이 봐주세요. 김태형 심리학자 그 심리연구소 함께의 그 소장님이신 김태형 소장님과 함께 여러분 방송 진행합니다. 물러갑니다.